오늘 장미 선생님 수업 보면서 저는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렇게도 수업을 하는구나. 학교 현장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오늘 경험을 좀 했는데 다른 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자연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는 선생님이 힘드셨겠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시스템보다도 그런 점에서 선생님 개인 입장에서 그런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고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고충 뭐 해결했는데 또 동료들한테 할 수 있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이를테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원맨쇼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수업 중간에 정적이 흘러도 안 되고 그럼 제가 전체 과정을 통제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팅창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와중에 너무 질문을 많이 합니다. 라디오 DJ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애들이 전체 앞에서 좀 부끄러우니까 귓속말로 선생님만 볼 수 있게도 이게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로 훨씬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기분이 정말 이 원맨쇼를 하는구나. 내가 DJ 같기도 하고 유튜버 같기도 하고 정말 뭘 하는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수업 제목이 그 교과명이 한국 사회의 이해인데 제가 시사 자료 위주로 수업을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 준비 과정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모든 자료 세팅과 아이들한테도 시청각 자료, PPT 자료 다양하게 보여줘야 되고 이게 다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적이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전체 통제하는 것이 그리고 한 번 수업할 때 3시간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혼자 하시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코티칭이 저도 코티칭이 대안이라고 반드시 생각합니다. 필요한 그런 교육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제가 몇 분 선생님들한테 한번 제안을 했는데 아직은 낯선 환경이라서 다들 좀 더 지켜보고 하겠다. 지금 당장 나서기는 좀 힘들다. 이런 반응이셨고. 네.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은 딱 반을 잘라서 저는 이 EBS에서 일방향 수업을 하는 선생님이고 이쪽은 쌍방향 수업을 하는 아주 대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쌍방향 수업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네트워크 기반이라든지 뭐 서버에 이러면 수업 안 될 텐데 맥 끊기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개별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아이는 카페에서 접속하기도 하고 이어폰을 꽂고 또 어떤 아이는 친척집에 가서 잠시 접속하기도 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네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환경이 너무나 다양해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주의점이 뭐냐면 각종 그 집안의 소리들이 다 들리거든요. 누구야 밥 먹어라. 싸우는 소리 들리겠네. 네. 뭐 청소하는 청소기 미는 소리, 뭐 밥 먹어라, 뭐 이런 소리가 다 들려서 그때 제가 몇 번 이제 당하고 나서는 자 주변 상황을 통제해 주세요. 5분 동안 전체 마이크 켜겠습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하면 아이들이 좀 조용히 시키고 하고. 아까 장민 선생님 그 얘기할 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방향적인 온라인 공동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쌍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또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시스템의 안정성이 그러니까. 보장되느냐, 또 그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교사의 부담이 얼마나 크냐 등이 이제 되게 중요한 현실적인 조건이 되는데 이런 쌍방향 온라인 그 공동교육이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그 요건들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다 보면은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한참 있다가 질문이 안 나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막 댓글이 많이 올라가서 앞에 있는 거 보지도 못하고 그 학생 그걸 오히려 케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이라고는 학생이 손들어서 질문하면 그래도 뭐 다 바로 해줄 수 있지만 거기서 채팅으로 막 나와서 막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막 열거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들어간 챗봇 같은 거를 지금 이제 많이 발달시키고 있어요. 챗봇이라는. 책 뭐야? 챗봇. 채팅 로봇. 네. 그 챗봇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질문을. 네,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웬만한 너무 간단한 단순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챗봇이 그냥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면 사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도구로서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랬으면 좀 좋고 네트워크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이제 5 시대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살아갈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처럼 그렇게
끊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에듀테크 얘기할 때는 어떻게 그 매체를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되는데 사실 어떻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에듀테크를 통해서 교육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을 어떤 교육 과정을 에듀테크를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는 게 필요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 예. 시행이 됐습니다. 이 별명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거든요.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이게 고교 학점제 시행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 선택권이 강화되면서 지금 교육 현장이 급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인수 수업이 많아지고 소인수 수업? 소인수 수업 적은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으면 예, 고학생들 그렇게 소인수 수업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교사가 여러 교과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가장 물리적으로 큰 문제는 교실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소인수 수업이 많아지면 한 반에 30명씩 듣던 애들이 꽉 차 있었는데 소인수 수업 10명씩 듣는 수업이 지금 뭐 한 30개가 됐다, 40개가 됐다. 그 교실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에듀테크가 대안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교 학점제라는 이 새로운 교육 과정에 에듀테크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정말 오늘 나와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런 교육 과정의 변화와 에듀테크의 뭐 효과 이런 것들은 평가 입시 제도의 변화와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신 9등급 내는 상대 평가, 그다음에 수능 입시 체제에서는 아무리 학생 선택 중심을 강화해도 아이들은 결국 9등급 경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20명밖에 안 듣는 수업을 들었을 때 1등급 한 명, 2등급 한 명인데 이 경쟁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내가 정말 진로에 필요하고 꼭 듣고 싶은 수업이지만 차라리 나는 모집 단위 70명의 수업을 들을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나 에듀테크가 더 효과가 있으려면 저는 평가와 입시 제도가 꼭 변해야 된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 지금 테크놀로지를 수단으로 보고요. 네. 교육에 학생들이 기대하는 걸 목표라고 본다면 지금 이 우리나라 체제에서 가장 최적화된 에듀테크는 수능 인강입니다. 저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육에서 이걸 하게 되는 하려면 아무도 갈 이유를 못 느끼는데 수단을 자꾸 쓰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확장이 되겠나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이 상태라면 인강이 최적화된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가 아주 엑셀런트한 엘리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사실 지금 오늘 또 지난주에 논의했던 그 에듀테크나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글쎄요, 저는 지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부응하는 서비스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즉, 수능 시험 점수를 가장 잘 올려주는 온라인 강의가 등장한다. 이제 그게 지금 것은 최태성 선생님 같은 뛰어난 인강 강사 스타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왜 수포자가 되냐면요. 수학 문제 어디를 모르는지 몰라서 수포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학이 되게 누적적인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계단이 빠지면은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런 그 쌍방향의 데이터 기반의 에듀테크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요. 이 학생이 어디가 모자르는지 어느 부분에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아이 트래커를 통해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의 주의력을 기울여서 하는지를 사실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능과 같은 시험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게 서비스 효과가 높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하면은 아니 누구는 돈이 많아서 온라인으로 저렇게 맞춤화된 강의를 들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는데 공교육에서 그걸 제공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공교육에서 어떻게 포섭해가지고 보편적 서비스로 교육으로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1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거와 10,000명을 모집단으로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을 분석을 하는데 비슷한 역량을 가진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10,000명이서 똑같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맞았습니다. 근데 분명히 비슷한 역량이기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못 푼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이 과정을 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80%는 여기서 풀었는데 당신은 이거를 못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이런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입시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도 사실은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좀 최대화 시키려면 보다 많은 좀 연구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주제를 바꿔볼게요. 학부 입장에서 에듀테크 하면 저도 학부모입니다. 네. 학부모였습니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너무 디지털 기기에 많이 노출되면 그렇죠. 우리 아이 혹시 디지털 중독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을 좀 하시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학부모님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현장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이 예. 지금 이런 동영상이나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이가 그런 말을 할 때 있거든요. 전쟁 게임을 하다가 엄마 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영어 표현을 또 배우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학습과 게임을 연결하면 참 좋겠다. 그런 가능성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의 학습 게임이나 이런 디지털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콘텐츠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습과 놀이가 이어지고 디지털 리터러시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교육 시간이야 학습이야 하지 않아도 이런 콘텐츠만 좀 더 맞춤형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개발하시는 분들과 협업을 하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뷔페 식당에 가면은요.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어렸을 때는 가장 달콤하고 그렇죠. 이런 게 맛있잖아요. 글로 손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많이 먹어보거나 혹은 이제 건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그걸로 배를 채우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인식을 갖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본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이 가장 우리가 편리하고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지만 이 똑똑한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똑똑해졌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똑똑한 도구를 똑똑하게 쓰려면은 우리가 비서를 똑똑한 사람을 뽑아놓고 그 비서 뽑은 사람이 그 사람보다 지적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면 비서가 짠 데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도구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게시판에서 문답이 오갔는데 무척 유용합니다. 미국의 레딧이라고 하는 게시판 사이트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60년 전 사람이 1950년대 사람이 오늘날로 시간 여행을 온다면 현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 답변 중에 흥미로운 답변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 인류가 쌓아놓은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다닌다. 바로 우리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고양이 사진을 보는데 주로 쓰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는데 주로 씁니다. 60년 전 사람한테 인류 지식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갖는다는 건 일종의 절대 반지와 같은 걸 그렇죠. 갖고 네.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쓰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육적 적용은요. 저는 그걸 이제 당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약이 쓰잖아요. 근데 약을 먹어야 병이 나요. 근데 약을 먹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겉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바르잖아요. 네. 그래서 삼키게 하는 거예요. 게임을 그렇게 교육에다 사용하게 되면 학습이 재미없다는 요소만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게임 요소를 막 집어넣어요. 그 이제 그 설탕에 해당되는 거죠. 그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됐고 이제 수업하자. 그렇게 되면 쓴 약이 느껴지는데
오히려 처음에 단맛하고 대비돼서 공부하기가 더 싫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지금 있죠. 적용되고 있는 그 별로 좋지 않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육의 게임의 교육적 활용은 교육의 본질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당위정을 입히는 형태. 그거는 좋은. 그래서 그 최근에 국내에도 소개된 책이지만 미국의 그 뇌 심리학을 뇌 연구자이면서 아동 발달을 연구한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이분의 다시 책으로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 인간이 사유하는 거는 결국은 그 읽기를 통해서인데 우리가 디지털 기기 때문에 읽기 능력이 긴 글과 복잡한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능력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 디지털 기기 안 쓰자는 게 아니라 양손잡이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그 얘기가 무척 적절한 방향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9번건 그 기자님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내용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에듀테크 부작용도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인지 큰 틀에서 저희가 에듀테크의 가능성을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듀테크를 좀 교육적 목적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그 충족돼야 한다. 또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들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에듀테크는 윤활유와 같다. 교육의 윤활유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듀테크 수업을 하기 전에는 에듀테크를 활용하라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에듀테크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지 단지 그 에듀테크에만 매몰되어서는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도 학습받는 사람도 굉장히 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요, 이게 부모와 교사, 즉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 주체가 디지털 기술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모를 때, 야, 요새 이게 최신이라니까 이걸 배워라라고 이렇게 맡겨놓고 방치하고 사실은 엄마는 잘 몰라 라고 하면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또 그걸 몰라가지고 스스로 디지털 기술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르고 계속 내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것 위주로만 수업을 하려고 하면 이것 또한 가장 큰 병폐입니다. 아이들은 저만치가 있는데 아이들을 통제하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아이들 수준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질 따름인데 우리는 거의 덜 익숙해 있어요. 맞아요. 이것을 방치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과신해서도 안 되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도 되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주자면은 결국은 부모가 사실은 이 첨단 기술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새로 요구되는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아까 중독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자녀가 게임이 중독됐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은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가서 물어보면은 그래서 자녀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몰라요. 관심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네, 진짜. 네. 그러니까 에듀테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술은 기술이고 교육은 교육이에요. 우리가 에듀테크를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간의 좋은 삶을 추구하고자 에듀테크를 쓰는데 본질은 파악하지 않고 자꾸 딴 게, 외곽, 밖에만 보는 이런 일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산업 관점에서 에듀테크를 만드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반드시 그렇게 인간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실제 현장에 갔었을 때 선생님이나 학생으로부터 외면받지 않을 수 있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하고 오늘 논의를 쭉 들어보면서 중심 주제가 테크놀로지의 도구다 라는 겁니다. 도구는 목적에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논의의 지점이 그러면 목적은 교육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좀 더 밀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도 도구입니다. 목적은 개인의 학습이에요. 개인의 학습. 개인의 학습은 정말 그 개인의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노력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서적인 문제도 생기죠. 저는 이 에듀테크가 교육의 도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을 넘어서서 학습의 도구, 학습도 추상적인 학습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겪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학습, 거기까지 나아가는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좀 우리가 관점을 좀 확장시키는 것이 지금 이런 좋은 자리에서 논의할 때 제가 생각하는 그 결론입니다. 그렇네요. 네, 요즘 핫플이라고 불리는 유명 식당들은 처음 식당을 인테리어 할 때부터 SNS 핫플레이스를 줄여서 핫플이라고 우리 죄송해요, 핫플. 네. 핫플이라고 하는 SNS에 올라오는 유명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아예 인테리어하고 음식 플레이팅을 할 때부터 SNS에 딱 올리기 좋은 각도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플랫폼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에 맞는 맞춤식 콘텐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다양한 플랫폼에 맞게 수업도 맞추면 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에듀테크를 두려워하시는데 그 겁내지 말고 일단 활용을 해보시면 다 선생님들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에듀테크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에듀테크는 도구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 도구는 사람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을 거고 앞으로 어떻게 도구를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고민의 시작은 어떻게로부터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어떻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행해놓지 않으면 등급 따기도 어렵고 과학고, 영재고 이런데 준비하려면 선행학습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선행학습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학 지옥을 갔다가 영어 지옥을 갔다가 지옥에서 숙제라는 벌을 받는 학생이 원해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경우는 정말 운 좋은 케이스고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가 힘든 현상이거든요. 복습하고 심화학습하는 게 더 중요한데 그 부분 놓치고 선행하는 건 좀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좀 돼요.